안녕하세요. 부킹의 윤꾼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은 앤 헬런 피터슨 작가의 요즘 애들입니다. 요즘 애들. 굉장히 제목이 도발적이죠. 굉장히 쉼 없이 열심히 트레기를 달려왔어요. 이 세대들. 하지만 성취는 적고요. 항상 게으르고 부족하고 이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물론 기성세대들의 평가지만요. 이들에 대한 평가가 참으로 박합니다. 항상 노력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요. 조금만 힘들면은 포기하고 자신밖에 모르고 너희들은 대체 왜 그런 인생을 사느냐, 왜 도대체 그런 마인드만을 갖고 있느냐, 이 기성세대가 항상 여러 가지 이유로 요즘 애들에게 쏟아내는 비난의 멘트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한가? 어쩌면 이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세상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이 이렇게 변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곤 합니다. 모두 무력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해요. 20세기 이후로 이 앞선 기성세대보다 좀 못 사는, 자금력이 떨어지는, 자산이 떨어지는 최초의 세대가 될 이 요즘 애들. 그러나 이들에게도 변명은 있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말로는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런 멘트들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번아웃 직전까지 일에 몰두하고 자신의 좀 맡겨진 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길 수 없게끔 사회 구조가 이미 짜여져 버렸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오죠. 이 밀레니얼 세대,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과연 이들만의 잘못인가 한번쯤 생각해 보려고 이 책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자를 보면은요, 앤 헬렌 피터슨, 미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미디어 이 버즈피드의 수석 작가, 그리고 뉴욕타임스의 기고가입니다. 이 미디어학 박사학위를 텍사스 대학교에서 취득했고요. 휘트먼 대학의 초빙 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현재는 이 컬처 스터디라는 이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고요. 원래 대중문화가 전공 분야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 투표, 의료보험,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추문, 기타 여러 폭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유기고가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9년에 쓴 밀레니얼은 어떻게 번아웃 세대가 되었는가, 이 제목의 칼럼이요, 7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미국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분석하고 여기에 관련된 맥락을 부여함으로써 현상을 직시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이런 재주가 탁월해요.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작가 중에 한 분입니다. 이 책의 제목인 요즘 애들. 요즘 애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 기원전 한참 이전에 그 고대 동굴 벽화에도 요즘의 아이들은 과연 어떻게 된 것인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담긴 벽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먼저 삶을 살아본 이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는 항상 좀 교육의 대상, 그리고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좀 어리석음의 대상, 이렇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오늘날로 오니까 보다 더 정보화되었잖아요. 이게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더 집단적으로 좀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세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특별함이 여기에 있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 저자는 애들이 아니라 요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특정 세대의 싸움을 부추기거나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이득을 꾀하고자 하는 여러 좀 부류들이 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익을 취하는 그런 작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목적보다도 그 근원적인 치료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강하게 느꼈어요. 요즘 세상에 이 번아웃을 만들어낸 구조적이고도 이 복합적인 문제를 좀 집중하고 있고요.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내용이 이 책의 주 내용입니다. 이게 요즘 애들이 사실 미국의 밀레니얼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우리나라하고는 약간 좀 괴리가 있는데, 남의 나라 이야기 같지 않은 그런 좀 생동감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 본질은 같다, 이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과 이를 통해 얻는 인사이트, 충분히 우리 사회에도 적용할 수가 있고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할 필요는 없다는 저자의 멘트가 저는 좀 함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선 세대가 이제 보통 부모로 맨 처음 다가오는데, 아무래도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이 좀 어렵고 거칠고 살아가기가 터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만은, 내 새끼만은 이러이러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갈망이 부지불식간에 여기에 녹아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옥죄고 자신의 기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좀 나태해 보이고 게으름 피는 것 같고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평가가 또 본인들끼리 서로 좀 공유하다 보면은 이게 하나의 좀 주류 가치관으로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토탈적으로 비난하는 단어, 요즘 애들이 탄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세태에 대해 작가가 주는 메시지는 간결하고 간단합니다. 당신이 가진 울분을 동력으로 바꿔라. 어쩌면은 자기계발 서적이 대부분 이런 내용이긴 한데 여기서는 많은 좀 근거 자료들을 들고 있어서 좀 이해시키기가 편해요. 그리고 듣기에도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저자는 여기에서 이 밀레니얼 세대의 이제 부모뻘인 이 베이비붐 세대를 조금은 좀 혹독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좀 좋게 좀 말하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각국을 통틀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기가 삼루타를 쳤다고 생각하는 세대. 다들 야구 많이 보십니까? 야구에서 보면은요. 삼루면은 어지간한 뭐 찬스만 주어져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뭐 아웃카운트가 유리하다면은 희생 플라이나 아니면 내야 땅볼만 쳐도 들어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주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은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태어났는데 그걸 본인의 능력으로 착각하고 다음 세대를 혹독하게 대한다. 이런 내용이죠. 이 베이비붐 세대를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경제적 부흥의 혜택을 누리면서 아메리칸 드림의 꽃을 피운 그런 때죠. 호황 혜택을 이 개인의 자수성가로 받아들이는 이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키워나갑니다.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으로부터 본인들이 아주 좀 안전하고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물론 뭐 본인들은 힘들었다고 생각하겠지만요. 다른 세대에 비해서 유난히 이 꽃 같은 길을 걸었었는데 자신들만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이 변한 거는 이해하지 않고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밀레니얼 세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베이비붐 세대는 사실 뭐 밀레니얼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부모이자 선생이자 직장 선배, 뭐 상사 이렇게 좀 관계를 가져왔죠. 베이비붐 세대는 엘리트 중산층 지위를 가장 바람직한 모델로 설정한 뒤에 밀레니얼들에게 이 계급에 진입하기 위해 그리고 이 계급을 유지하기 위해 더 아래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양육 방식이죠. 이를 통해서 밀레니얼이 배운 건 이 내용으로 요약됩니다.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일자리를 얻은 다음에 그래야 비로소 사람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 이 한 가지를 가슴에 품고 머리에 기억하고 세상을 살아간 거죠. 그 결과가 참담한 현실입니다. 입시 전쟁의 고난 끝에 살아남은 밀레니얼들, 엘리트 대학이 선사할 밝은 미래를 고대했지만요. 사회에 진출하자마자 마주한 사상 최고의 실업률, 최악의 취업난, 이들을 새로운 전쟁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참담한 결과가 일어났죠. 희망 고문을 당해온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좋은 대학을 가면은 좋은 인생이 있다. 이 밀레니얼은 대학 학위가 좋은 일자리와 중산층의 지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겨우 깨닫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죠. 계속 살아가야 하니까요. 일에 대한 열정을 팔아서요. 값싼 연봉의 일자리를 필사적으로 쟁취해야 했습니다. 이 번듯한 회사에서 좋아하는 분야 일을 하면서 고용 안전성과 좀 충분한 연봉을 획득하기란 너무나 어렵고 허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현실은 안 잘리면 다행이죠. 요즘 애들은 이 부모 세대에게 물려받은 세상에 대한 이런 내용들, 이 사회가 주는 이 환멸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면서 밀레니얼의 누명을 벗고자 합니다. 베이비 부머들은 우리에게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고 약속을 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우리 손으로 얻기 힘들게 만들어버렸다. 그것이 오늘날의 현대 사회이다. 이 어렵사리 들어간 일터가 얼마나 안 좋은 곳인지 이 책 곳곳에 각종 인터뷰로 이 내용을 생생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의 사례를 굳이 볼 거 없죠.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도 뭐 전쟁터 그리고 지옥 같은 곳도 많이 있으니까요. 해도 해도 끝나지 않은 일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내는 주말은 왜 이렇게 좀 부끄럽고 죄스러운가? 이것 또한 사회가 우리에게 준 강박은 아닌가? 반복되는 야근에도 끝이 보이지 않는 업무들. 회사의 기대치는 늘 나의 능력치를 웃돌지만 올해도 내 연봉은 대한민국 평균치를 밑도는 이러한 현실들. 쥐꼬리라고 부르기도 창피한 이런 월급으로 과연 학자금 대출은 언제 다 갚을 것인가? 겨우겨우 중간에 시간이 나면은 자기 개발로 채우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혼날 것 같고 마음이 편하지 않고 인스타그램에 자랑할 취미를 갖기에는 체력도 돈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는 즐기고 있다는
넷플릭스 드라마는 꼭 봐야겠고 트렌드에도 정통하고 싶고 할 일은 너무나도 많고 쌓여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점점 줄어들고 뭐 이런 불안에 계속 노출돼 있습니다. 밀레니얼이라면 누구나 이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로 느끼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사회는 좀 일괄적으로 폄하를 하죠. 끈기와 노력 부족 때문이라면서 이들에게 비수를 꽂습니다. 그런데 세대 전체가 겪는 이러한 불안, 과연 개개인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 책 요즘 애들은 시원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력감, 이런 불안감은 밀레니얼의 잘못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당당하게 사회에 요구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요. 저자가 좀 말하고 싶은 좀 화두 중에 하나가 SNS를 어떻게든 정리하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선택적 노출과 그 근원을 알 수 없는 알고리즘으로 우리를 좀 몰아붙이죠. 중독으로 이끌어 갑니다. 일과 삶이 균형 있게 공존해야 한다는 뭔가 좀 보여주기식 이 워라밸이 맞아야 한다. 이런 강박관념을 계속 주입해서 밀레니얼은 번아웃을 상쇄할 그 짧은 순간마저 빼앗기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특히 SNS에 능통한 이 밀레니얼 세대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워킹맘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힘들고 시간이 부족한데 이 육아에 관련된 해시태그가 끝없는 비교 기준으로 좀 고통을 선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유난히 크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힘든 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좀 정리하고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아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에 대한 지나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나의 분신과도 같은 어쩌면 자신 스스로보다도 더 중요한 자신 아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자신이 그토록 싫어했던 기성세대 양육 방식을 밀어붙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보면은 이 가부장적 사회가 어떻게든 남아 있잖아요. 이 가사에 대한 이런 부분을 분담이 아닌 도움으로 아직 사회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더해서 이 워킹맘의 육아 이게 번아웃에 불을 지르고 피니시 어택을 한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사회 불안 그리고 번아웃을 만든 조건 중에 밀레니얼이 뭐 스스로 자초한 부분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들은 크게 성공하기 어려운 시기에 성공의 기대를 받고 태어났고요. 불평등한 경제 시스템을 인지하기보다는 가난이 주는 공포부터 배웠습니다. 불안정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자각하지 못한 채 온몸으로 그 불안을 떠안으면서 성장했죠. 덕분에 밀레니얼은 사회로부터 얻은 것도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것도 없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을 어느 정도 받았지만요. 본인들이 이전 세대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받지 못한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저기 뭐 제3세계 아프리카 같은 곳은 매일매일 내전으로 아이들이 죽어나간다. 뭐 이런 또 반론이 항상 나와요. 그런데요. 요즘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바로 꼰대 소리 듣습니다. 물론 그러한 내용이 사실이면은 분명하지만요. 그 해당 국가에서도 이전 세대에 비해서 좀 덜 받는 이 사회의 좀 베네핏을 덜 수여받은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최고 학력을 쌓고 제일 많이 일하지만 가장 적게 버는 세대. 이 책의 서브타이틀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밀레니얼 세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아웃 증후군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뭔가 무기력해지는 현상이죠. 직장인들한테 생기는 일종의 직업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증후군은 이 미국의 심리학자 허버트 프로이덴버거가 이 상담가들의 소신이라는 논문에서 좀 약물 중독자를 상담하는 전문가가 느끼는 어떤 좀 무기력증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개념입니다. 벌써 좀 기간이 됐어요. 한 40년 이상 지났는데 그때 이후로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전혀 완화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번아웃 증후군이 대중적인 관심을 받게 된 것은 한참 지난 뒤였는데요. 지난 2015년에 독일의 한 비행사에서 A380 여객기가 알프스 자락에 추락해서 탑승객 200여 명 전원이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추락 원인을 조사한 결과 이 기장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부기장이 고의로 비행기를 추락시켰다. 이런 결론이 났는데 이 의료 진단서를 보니까요. 한 5, 6년 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 부기장이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이기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저질렀다. 이런 결과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번아웃 증후군이었는데요. 사회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번아웃 증후군이 주목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끌게는 되었지만 이 번아웃 증후군이 과연 독립적인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이런 좀 다른 정신질환 증상의 일종인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경우를 보면은 이 번아웃 증후군을 질병으로 분류했어요. 하지만 미국은 질병이 아닌 것으로 보는 이런 좀 차이가 있었어요. 여기에 관해서 세계보건기구는 이런 논란을 종합해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만성적 직장 스트레스에서 오는 증후군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질병까지는 아니지만 제대로 알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좀 직업 관련 증상 중 하나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번아웃 증후군이 점차 좀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세계적으로 가장 좀 빠른 속도로 가장 많이 늘어나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거의 1, 2위를 앞다퉈서 하고 있는데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스스로 번아웃 증후군 상태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핵심 임원 여기서는 95% 이상이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했다고도 응답했는데요. 여기에 관해서 이제 정신과 전문의들의 인터뷰를 많이 땄다고 합니다. 진료실에서 이 번아웃 증후군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하루에 최소 1명 정도는 보는 것 같다는 그런 내용이 많았고요. 번아웃 증후군에 대한 통계는 아직 정확하게 잡히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번아웃 증후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지 않고 개인적으로도 내가 번아웃 증후군인가? 아니면 좀 스트레스가 쌓인 건가? 좀 우울증의 초기 단계인가? 이렇게 치부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건데 이 번아웃 증후군은 우울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합니다. 우울증은 이런 거죠. 감정이 좀 과도하게 작동하는 그러니까 좀 심각한 부분은 확실히 있지만 일단 감정 자체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번아웃 증후군은 감정이 사라진 이 무감동 상태죠. 그러니까 인간이 저지를 수 없는 어떠한 일을 충동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또 우울증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병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 번아웃 증후군은 주로 좀 열심히 하는 직장인에게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이걸 가지고 심한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온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니까 열심히 살았다는 훈장이 된다. 너는 아직까지도 번아웃 증후군을 겪지 않았냐. 이렇게 매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심각하죠. 우리 주위 질병들을 보면은 보통 이제 감기 많이 걸리잖아요. 독감도 그렇고. 최근에는 이 코로나가 무서워서 마스크를 쓰니까 이 감기와 독감이 자연 방치된 경우도 없잖아 있는데 참 아이러니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걸 방치하면 폐렴 이상으로 진행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번아웃 증후군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이걸 방치할 경우에 일이나 삶에 대한 의욕이 사라지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울증이나 불면증, 이 공포나 공황장애, 심할 경우에는 이 직접적인 데미지가 일어나서 심장병과 고혈압, 당뇨 등의 복합적인 건강 문제로 발전한다고도 합니다. 과연 이 번아웃 증후군은 왜 생기는 것일까? 여기에 관해서 미국 최고의 메디컬 기관 중에 하나인 메이오 클리닉에서 이 번아웃 증후군이 잘 생기는 사람을 좀 분류했습니다. 즉 직장 생활과 사생활의 균형이 깨진 사람, 그리고 업무량이 많아서 야근이나 추가 근무를 상시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제 권력자를 말하는데 요즘엔 좀 엑스트라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권력은 없는데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한다. 이제 관심, 관종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의료진이나 아니면 봉사단체 사람들, 즉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업무를 거의 또는 전혀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 그러니까 좀 직장에서는 좀 무능력하다고 보이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입니다.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는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그리고 지각 한 번 안 하고 결근 한 번 안 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실적이 안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이 번아웃 증후군에 걸리기 쉬운 그런 증상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하나 이게 나온다고 하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자동화 그리고 이제 지능화, AI화 이런 게 많이 됐잖아요. 굉장히 단조로운 일을 하는 사람도 번아웃 증후군이 생기는 그런 증상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평소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또 안 걸리는 게 아니라고 해요. 긍정적인 사람을 보면은 사실 고민거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뿐이죠. 어쩌면 스트레스는 굉장히 많이 받는데 공개적으로 표시를 안 하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지치면은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을 보게 되는데 평소에는 좀 긍정적인 사람도 한번 이게 무너져서 번아웃 증후군에 들어가게 되면은 훨씬 더 심각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번아웃 증후군에 걸리면은요, 초기에는 이제 의욕 상실, 성취감 상실, 그리고 공감력 저하의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일하고 싶지 않고요. 일을 억지로 해도 동기부여가 생기지 않아요. 노력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해도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죠. 한마디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건데 이렇게 주변 사람을 대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까칠해집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죠. 보통 공감이라고 하면은 남을 위로하고 동시에 남에게 위로받는 이런 능력이자 관계인데 내가 지쳤을 때 이런 게 잘 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에게 따뜻한 감성 에너지를 받아서 충전을 해야 이게 원활히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주는 건 고사하고 받는 것도 안 되는 마음 상태. 이게 바로 번아웃 증후군이죠. 이러한 증상은 심리적인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번아웃 증후군의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복부 비만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허기를 느끼는 원인의 절반은 정서적 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통 왜 이런 경우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요즘에는 뭐 회식이 좀 적으니까 좀 덜한데 예전에 보면은 이제 동료들과 뭐 술자리를 하잖아요. 1차, 2차, 뭐 심할 때는 3차도 하고. 그러면은 뭐 술도 취하지만 일단 배가 부르잖아요. 그런데 귀갓길에 홀로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 그리고 우동 한 그릇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좀 그랬던 적이 몇 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외로움 또는 정서적 허기 때문이라는 건데 배가 불러도 마음이 허전하면 그만큼 폭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복부 비만이죠. 그리고 이제 정서적으로 심리적 회피를 한다고 해요. 여기서 회피의 대상은 에브리싱입니다. 그러니까 모두에 대한 회피인데 사람에 대한 그리고 일에 대한 뭐 기타 행복과의 이런 결렬 그러니까 사회적인 모든 것에서 그리고 인간적인 모든 것에서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 회피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기는 게 바로 무감동인데 이 세상의 이 정보와 자극으로부터 이 센서를 좀 돌려서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감성 예민도가 0으로 떨어지니까 어떠한 감동적인 내용이 와도 작은 좀 따뜻함도 느끼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요, 번아웃 증후군 어쩌면은 뭐 암이라던가 기타 좀 심각한 육체적 질병보다 훨씬 더 무서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책에 사례가 좀 나와 있는데 번아웃 증후군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포기 그리고 마음 충전이었습니다. 삶을 포기한다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요. 조금 불교 용어로 내려놓음, 뭐 수용 이런 말이죠. 이 마음 충전이라고 하면은 자신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다스리라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보통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을 분석을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 요인, 다른 사람의 실패 분석, 뭐 벤치마킹이라는 미명 아래 타인을 분석하고 나와 비교를 하죠. 그런데 솔직히 타인보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타인에 대한 생각의 몇 분의 1도 스스로에게 할애하지 않아요.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가장 냉정한 것은 스스로가 아닌가. 좀 이런 좀 역설적인 내용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삶이 힘들 때, 번아웃 증후군의 조짐이 보일 때, 스스로에게 시간의 여유를 주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이제 산책 같은 활동을 적극 권하는데요. 뭐 산책이 뭐 좋다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잘 안 해요. 산책할 때 일에 대한 생각을 접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발걸음이나 뭐 바람 가는 대로 이렇게 가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꼭 목적 있게 가는 게 꼭 반드시 좋은 효과를 낸다. 이런 생각에는 좀 반대예요. 여행할 때 봐도 목적지가 확실한 거는 패키지 여행이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정말 재미 한 개도 없습니다. 몇 시까지 어떤 포인트를 찍고 누구누구와 사진을 찍고 어디 공원을 관람하고 어디 박물관을 가보고 이게 뭐가 재밌습니까? 뭐 한두 번 해보면 끝인 거죠. 결국 여행의 묘미는 자유여행이고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장소도 확정하지 않고 한번 발길 닿는 대로 가보는 그런 여행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만의 좀 오롯이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심리학적으로도 이런 내용이요. 무의미한 게 아니라 오히려 창의력을 키우는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목표를 향한 집중과 여러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멀티태스킹. 굉장히 우수한 인적 자원이라고 생각이 되지만요. 실제로 창의력은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우리 뇌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이 디폴트 신경망이 작동할 때 잘 떠오르는데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 우리 흔히 왜 멍 때린다고 하잖아요. 이럴 때 강하게 작동한다고 합니다. 이때 뇌에서는 이 내재된 정보와 지식을 처리하는 과정이 일어나는데, 뭐 물끄러미 창밖 경치를 보다가 기차에서 내렸다. 그러면 자주 오던 곳인데도 좀 굉장히 낯설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폴트 신경망이 활성화된 현상인데요.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평소에는 느낄 수 없었던, 평소에는 떠오르지 않았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 활성화되는 우리 뇌의 초월성 경험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 경지에 갈 수 있으면은 그동안에 자기가 갖고 있던 능력이 10이라면은 그 몇 배 이상을 다른 특별한 신체적, 정신적 노력을 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어느 정도의 기본 베이스는 있어야 하겠지만 잠시 쉬어주면서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인생의 큰 유레카를 얻을 수 있는 길이다.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수다를 떨어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따금 편한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바로 공감의 좀 집대성이죠. 이른바 공감 수다만큼 이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도 없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내용은 입이 무거운 친구와 수다를 나누라는 거죠. 마음이 허해진 상황에서 좀 좋은 이야기거리가 있다. 좀 마음이 편한 친구가 있다. 그러면 부지불식간에요. 자신의 약점이 될 만한 내용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장에는 해결이 되겠지만 먼 훗날에 이게 비수가 돼서 꽂힐 수가 있으니까요. 항상 매사 조심하는 그 내용만큼은 잊지 말라는 그런 인생 팁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슬픈 영화를 감상한다거나 당일치기 여행을 가본다던가 이런 내용을 생활 속에서 좀 꼭 실행하라는 팁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다들 바쁜 좀 생활을 해야 되니까 자주는 못하겠죠. 그래도 스스로를 위해서 이 정도 시간을 내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요, 전반적으로 밀레니얼에 대해서 좀 관대한 그리고 후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애처로운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여기에 동감합니다. 하지만요, 지금의 20, 30대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세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불행과 고통의 크기는 주관적이잖아요. 그 무게나 수치를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요, 객관적으로 이 현재 대한민국이 그 이전의 대한민국보다 정말 어렵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솔직히 해요. 경제 지표상으로도 그렇고, 뭐 상식적으로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제강점기, 독재정권, 그때 시대보다 지금의 20, 30대가 더 힘든가? 저는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경제적으로 예전보다 더 발전할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이것만은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할 뿐이죠. 물론 당시의 모든 젊은이들이 이 일제 제국주의나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운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많은 평범한 이 젊은 사람들이 대의를 위해서 소중한 것들을 어느 정도 포기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더 힘들었으니까 지금 너희들도 노력해라. 뭐 이렇게 결론을 내려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이 책의 취지도 여기랑은 안 맞죠. 지금 20, 30대는 역사상 가장 어려운 세대인가? 뭐 이런 질문 같은 거는 뭐 논할 가치가 있겠습니까? 다 어려움은 상대적이잖아요. 밀레니얼 세대들이 어려움을 토론할 때 어른들, 기성세대들, 우리 때는 더 힘들었다고 말하고요. 밀레니얼은 그런 어른들을 꼰대라고 비아냥거리고 지금 밀레니얼이 역사상 가장 어렵지 않으면 대화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닌 것인가?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청년 실업, 뭐 젠더 문제, 학력, 소수자의 차별, 약자 차별, 뭐 기회 불평등, 뭐 양극화. 이 분명 밀레니얼 세대들이 겪고 있는 매우 어려운 문제들인데 솔직히 좀 해결이 쉽지 않죠. 그런데 해결하는 노력이 아니라 지난 세대와 현 세대의 어려움의 무게를 비교하고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 것이 분명한데 이걸 개인의 노력 문제로 변질시키고 그리고 세대 갈등을 부추기고 의미 없는 시간 낭비를 하고 바로 여기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기성세대들 분명히 열심히 노력했죠. 훌륭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따지고 보면은요. 본인들의 부모 세대에게 충분히 빚지고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다음 세대는요. 이전 세대에게 어떤 식으로든 빚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란 태어날 때부터 생각해 보면은 존재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부모 세대 희생이 없으면 넥스트는 없습니다. 더 힘든 이전 세대의 이런 이데올로기는요.
밀레니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에게도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기성세대 힘들었던 젊은 시절이나 노력, 그 땀의 의미를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냉정하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 선택들, 그리고 사회가 좀 급속하게 발달하다 보니까 분명히 잘못되고 좀 썩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치유하자는,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미래를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모든 세대는 항상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미래를 꿈꾸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어른이 되면 절대로 이렇게는 하지 않겠어. 내가 부모가 되면 절대로 우리 부모님의 이런 행동은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성인이 되면 이러이러한 사회 문제를 고치겠어. 그래서 우리가 일제에 맞서 독립을 외치고 독재 정권에 맞서서 자유를 부르짖고 경제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피땀을 흘렸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밀레니얼 세대들도요, 그럴 뿐입니다. 다만 이 주장의 주제가 달라졌을 뿐이죠. 더 나은 삶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밀레니얼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어쩌면 기성세대의 의무이자 책임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세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 생산 연령의 출구에 다다른 베이비붐 세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볼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제 대한민국 기준을 보면은 고도 성장기를 상징하는 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죠. 인구수도 가장 많고요.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20세기의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베이비부머 세대.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2차 대전 종료와 함께 시작됐죠. 서구를 보면은 한 194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사상 최고의 번영기의 젊은 시절을 보낸 이들, 노년기에 들어선 지금도 풍부한 재력과 강력한 구매력, 아주 왕성한 활동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잊은 세대라고도 불리우는데, 한국을 보면 이제 한국전쟁으로 조금 늦게 시작됐어요. 그래서 한 1950년대 중반에서 한 1960년대 중후반, 여기를 이제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구 추이를 보면은 이 그래프가 1970년대 중반까지 이어지니까요. 여기서는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이렇게 20년 정도를 보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 기간 동안에요, 매년 출생아 수가 90만에서 100만을 육박하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제 4배, 거의 5배에 가까운 수준이죠. 이 기간 출생아 수는 모두 2천만 명 이상, 이 사이 한국 인구가 2천만 명에서 4천만 명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이 중에 상당 부분이 좀 살아있는데 총 인구의 약 4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렇게 20년에 걸쳐 태어난 집단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 게 솔직히 좀 어려워요. 그리고 50년대와 70년대는 성장 환경도 완전히 다르죠. 하지만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은 분명히 하나의 큰 덩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인구 구조는 사실 사회 변화 동력의 핵심인데요. 이 시대의 주축은 1960년생, 흔히 이른바 586 세대라고 불리우는 50대의 80년대 학번, 60년대생을 의미합니다. 20여 년 전에 386 세대로 등장해서 지금까지 한 그룹으로 지칭되고 있죠. 표현하기 나름입니다. 이 베이비붐 세대는 그 시초가 매우 고난하고 험난했습니다. 미국 원조 물자를 배급받으면서 유소년기를 보내고요. 청년기의 한강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과 같은 취업 걱정은 없이 그래도 돈을 벌긴 했어요. 당시 몇 번의 위기는 있었지만 세계적으로 호황이었습니다. 중동 건설 붐이 대한민국에 크게 작용했고요. 전쟁 특수도 좀 맞았죠. 그리고 기록적인 3조 호황, 아주 대대적인 취업의 문이 활짝 열렸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말을 보면은 대학 진학률은 3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학생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우러러봤죠. 요즘에는 아니죠. 대학 졸업 후에 취업하고 바로 결혼하고 평균적으로 아이 2셋을 낳아서 길렀습니다. 이 4인 핵가족 시대의 주축이 바로 이들인데, 내 집 마련에 고민할 즈음에 정부가 200만 가구 수도권 신도시를 마련해줘서 여기에 대한 숨도 틔워줬습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호황은 이런 젊은 가장들의 앞길을 확실히 틔워줬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1990년대 후반에 외환위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으로 한국 사회는 이제 중앙무대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큰 위기였지만 이걸 잘 극복해서 또 기회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오랜 개발 독재 기반의 세력이 물러났고 경제적으로는 대규모 구조조정의 선배들이 물러나면서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은퇴 시기가 다가온 2010년대 후반에서 2020년 초 정부는 또 정년을 60살 이상으로 연장해 줬습니다. 이들은 어쩌면 역대 최초의 노후연금 세대가 될 가능성도 있죠. 꾸준히 연금을 납부한 사람이라면 최저임금 수준의 연금은 평생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베이비붐 세대의 집단 파워가 지나치게 큰 때문일까? 언제부터인가 국회에서 베이비붐 세대보다 나이가 어린 국회의원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국회의원들 마음에 안 들지만요. 이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그런 주체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적어도 법적으로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유리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각종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더욱 많이 발의되고 체결되고 있죠. 이랬던 이들이요. 이제 사회의 비생산 인구가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또 되었어요. 이제 한국은 노인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데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젊은 에너지를 요구하는데 대한민국에서 늘어나는 인구는 노인 세대뿐이죠. 갈수록 산업, 경제의 변화와 혁신 바람은 꺼지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적인 소득 불평등, 자산 불평등에도 이 베이비붐 세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이 물론 노력해서 얻은 것들이지만 한번 기득권을 가진 뒤에 이것이 다음 세대로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늙어가는 것이 대한민국에는 가장 큰 불행으로 자리 잡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더라도 일하는 노인으로 사는 것, 그리고 한국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행하는 것, 그리고 욕망의 충족에서 오로지 욕망을 충족하는 삶에서 벗어나기를 이 사회 전체가 이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베이비붐 세대도 할 말이 많습니다. 사실 고생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제 좀 나이 먹고 좀 쉬려고 하는데 사회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너무 많다. 사회가 우리를 짐짝 취급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울분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시선은 그 다음 세대인 이 밀레니얼 세대를 좋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세대 구분으로 보면은 이제 이들의 다음 세대인 밀레니얼 세대, 흔히 Y세대라고도 불리우죠. 1980년대 초부터 2000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일컫는데 나라마다 조금씩 그 연하는 달라집니다. 이 밀레니얼은 미국의 세대 관련 전문가인 닐 하우 그리고 윌리엄 스트라우스가 1990년대에 펴낸 책인 세대들, 미국 미래의 역사라는 책에서 처음 언급된 부분입니다. 이 밀레니얼 세대는 기존 질서와 연계해서 좀 정의하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이름 붙여진 X세대. 그러니까 X세대라고 하면은 60년대 중반에서 70년대 말에 출생한 이런 사람들 일컫고요. 밀레니얼 세대는 X세대 다음 세대라고 해서 Y세대라고 불리거나 각종 컴퓨터 등의 정보기술에 친숙하다는 이유로 테크세대 이렇게 불리기도 하죠. 또 2000년 이후 새로운 밀레니엄 이후에 성인이 돼서 트렌드를 이끄는 주역이 됐다는 뜻에서 새천년 세대,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라고 불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학 진학률이 높고요. SNS 등을 능숙하게 사용하고 전반적으로 자기 표현 욕구가 강합니다. 온라인 쇼핑을 즐기고 게임을 하면서 본인에게 주어진 과제나 업무를 해결하기도 하죠. 한마디로 이전 세대에 비해서 멀티태스킹에 능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건강과 식생활, 그리고 취미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요.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소유하기보다는 공유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전 세대보다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이제 외환위기가 컸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좀 데미지가 매우 컸습니다. 이 이후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세대보다 좀 물질적으로 궁핍해요. 그래서 결혼,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또는 미루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소소한 부분에서 좀 자기 취미를 줄이는 것을 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목돈이 들지 않는 품목에서는 욕구를 충족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특정 한 가지 플렉스 제품, 예를 들어 집은 없어도 차는 산다, 집은 없어도 롤렉스 시계는 찬다, 이런 내용의 좀 플렉스 문화도 많이 있습니다. 개성을 극대화하는 부분에서 씀씀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도 있죠. 또한 무척 자유분방합니다. 한 곳에 얽매이기보다는 자유를 만끽하면서 이동하면서 살고요. 결혼관 역시
좀 뭐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려운 내용이 있지만요. 나이에 맞춰서 사실 뭐 나이에 맞춘다는 이 결혼 정년기도 참 이상한 얘기죠.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이 이 본질인데 적합한 사람, 나이가 맞는 사람과 뭐 잠깐 만나보고 결혼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저는 참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느새 사회의 주류가 돼버리는 좀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좀 소유보다 렌트를 선호하고 자신들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방해받지 않고 즐기기를 원하는 기성세대가 보면은 참으로 못마땅한 세대임에 분명합니다. 구매보다 경험을 높이 사는 이들, 정신적 만족에도 아끼지 않죠. 그리고 이제 뭐 앞선 세대가 보기에는 이기적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내용으로. 그래서 정치에도 무관심한 듯 보이는데 그러나 또 부당하다고 느끼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왜 SNS를 타고 급속히 확산했죠? 미투, 그리고 미넥스트. 미넥스트는 총기 규제 관련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데 경기 침체에 빠진 유럽의 밀레니얼 세대를 보면은 예전 세대보다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세대 구분이니까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으로 MZ 세대. 미국과 영국에서 개념이 나왔지만 뭐 기성세대와 경계를 두려는 욕구에서 탄생한 그런 세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MZ세대의 기성세대는 밀레니얼이 되겠죠. 경제 상황이 좋은 상태에서 사회 진출을 했습니다. 이전 세대보다 상대적으로요. 근데 여기서도 좀 구별을 해야 되는 게 이런 세대는 이제 M세대라고 불립니다. 요 조금 다음에 Z세대는 이제 저성장 시기에 취업 시장에 나왔어요. 그래서 좀 전혀 다른 어쩌면 밀레니얼보다도 더욱더 힘든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MZ세대로 같이 묶어서 하느냐? 이 마케팅적인 편리함에 그 연유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1985년생 그리고 1998년생의 두 명이 있으면 물리적으로 나이 차이 숫자가 13이잖아요. 그렇지만 두 사람이 속한 또래 집단의 사고방식, 행동 양식 이건 아마 이 13살보다 훨씬 더 좀 거리가 클 겁니다. 간격이 깊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 두 사람은요. 최근 한국 사회 화두인 MZ세대 여기에 프레임 속에서 요즘 것들이라면서 한 묶음으로 취급받습니다. 이 밀레니얼 세대의 M과 Z세대 모두 영미권에서 처음 나온 개념인데 이를 합친 MZ세대라는 용어가 사실 한국에서만 사용된다는 게 좀 독특한 양상이죠. 그래서 MZ세대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넓게 보면은 1980년생부터 2010년생까지 약 30년을 아우르죠. 이 부모 한 세대가 넘어가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40살이 넘어 대기업 차장급에 간 사람하고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죠. 이 사람과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2010년생을 한 세대로 묶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전에 베이비붐 세대나 X세대를 보면은 사실상 뭐 20년간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10년을 메인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는 지금보다 여러 가지로 좀 사회 발전이 늦었으니까 뭐 좀 넘어갈 수 있는데 오히려 그때보다 훨씬 사회의 방향이 빨라진 지금 세대에 30년 가까이를 한 세대로 묶는다. 이거는 그냥 예, 마케팅적인 요소가 강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 MZ세대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곳은 기업과 정치권인데요. 그리고 이들의 움직임을 보도하는 미디어, 여기에 많은 수혜를 보고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 마케팅 과정에서 최대한 타겟팅을 넓히는 게 확실히 유리하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도 젊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표심을 분석하기 위한 방편으로 MZ세대라는 이 개념이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최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대학 입시나 취업 등의 사회적 경험치도 좀 전혀 달라요. 아직은 한국의 출산율이 일정 이상을 유지하던 시기에 태어났죠. 이 밀레니얼 세대. 이 가장 치열한 입시 경쟁을 치러했습니다. 반면 출산율이 1점대, 지금은 0점대까지 떨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태어난 Z세대들을 보면은 이 밀레니얼 세대에 비해서 확실히 대학의 입시 경쟁률이 낮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다 보니까 자연스레 두 세대가 성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반면 취업 시장을 보면은 전혀 다른 내용이 벌어졌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들은 Z세대들에 비해서 경제 성장률이 높게 나오던 시기에 취업을 했죠. 상대적으로 사회 진출이 훨씬 수월했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 자산을 모은다는 개념은 또 다른 내용이지만 어쨌든 진입 자체는 할 수 있었다는 부분이 있어요. 반대로 Z세대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경제적 침체기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가 성숙화되니까 저성장기에 들어서잖아요. 이때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 때문에 취업 시장의 문도 좁고 또 신자유주의가 상대적으로 이런 경제가 더 확산된 상황이니까 청년 실험을 더 심각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차이만 봐도 이들을 MZ세대라고 하나로 묶기엔 정말 무리가 많죠. 자, 세대 구분은 이렇고요. 어쨌든 이 책의 주인공은 밀레니얼입니다. 부모보다 더 배웠지만 더 먹고 살기 어려워진 세대예요.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픈 사연을 듣는다고 나의 아픔이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전 세대에 아무리 고난스럽고 험난한 인생 역정을 들어도요. 지금 나의 취업난이 해결되진 않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이제 부모보다 더 큰 잠재력을 가졌죠. 이 교육의 기회도 훨씬 넓었고 현실적인 어려움에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러나 많았습니다. 이 밀레니얼 세대를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개인 컴퓨터, 스마트폰, 인터넷, 그리고 세계적인 정보의 흐름과 함께했던 최초의 대한민국 세대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소수의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열심히 따라가는 그런 세대였죠. 장점도 있지만 안타까운 단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세대를 보면은 자신에 대한 기대치 또한 높은 세대이기도 해요. 부모에 비해서 확실히 학력 구분의 가방끈이 깁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더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전 세대보다 더 풍요롭고 세계화된 세상을 꿈꿨죠. 그러나 이 밀레니얼 세대의 실상은 다릅니다. 이들은 부모보다 더 많은 부채에 시달리고 있고요.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시점, 내 집 마련, 자동차 구매 시기, 기타 여러 가지 내용으로 성인이 됐음을 보여주는 여러 좀 표지에 도달하는데 평균적으로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불가능한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죠. 이런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감 때문에 이 밀레니얼 세대, 이 소셜미디어 상에서 온갖 밈의 소재가 됐고요. 실패와 게으름 또는 부모 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캥거루 세대, 이런 악플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 설상가상으로 뒤따라오는 Z세대에게도 무시를 받고 있죠. Z세대는 이 밀레니얼 세대가 좀 유난 떤다, 오글거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자신들이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그거는 어려움도 아니다 이런 말이겠죠. 사실 모든 세대를 보면은 그들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밀레니얼 세대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학계에도 그리고 경제계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표현은 다를지언정 분명히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 줘야 된다. 이런 좀 공통된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은 훌륭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는 적절한 시간과 공간에 있었던 셈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나중에 성공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자랐고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분명히 있었지만 역사상 가장 불행한 세대가 됐고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도 분명 사실입니다. 2008년과 20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경기 침체죠. 그리고 최근엔 코로나 사태입니다. 지금 밀레니얼 세대가 사회 중추 세력의 나이대가 돼 있으니까 여기에 가장 큰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어요. 밀레니얼 세대를 보면은 여러 외적인 면에서 분명 크게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춘 듯 보여요. 그러나 대규모 정리해고, 인플레이션, 임금의 침체, 전반적인 물가 상승과 생활비 상승, 여기에 이제 결과치죠. 경기 침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지속적으로 놓이게 된 것이고 이게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는 듯한 이 결과치가 그리고 수치가 많이 나오고 있죠. 물론 이런 어려움이 밀레니얼 세대에만 있었겠습니까? 다른 세대도 나름 그들만의 난관에 부딪힌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어떤 큰 사건이 해당 세대의 가치관을 결정짓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 1920년대에서 40년대에 태어난 친목 세대,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을 깊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수하고 이겨내는데 능하죠.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 베트남 전쟁이나 인간의 달 착륙과 같은 세계사의 장면들을 목격했죠. 그래서 하면 된다라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열심히 사는 풍조가 있는 시대였지만 사회적인 효율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소외받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그러니까 능력치가 좀 떨어져도 사회가 이들을 끌고 갔다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등장한 X세대, 이 냉전의 종말과 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의 확산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이게 굉장히 쇼크였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세대가 한국 사회 기준으로는 가장 좀 혜택받은 좀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Z세대는 물론 이 코로나 사태 영향을 강하게 받겠죠. 하지만 역시 가장 큰 고통은 현재 기준으로 밀레니얼 세대가 받고 있습니다. 이 주거 및 교육 비용의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고요. 그다음에 공유 경제가 늘어나니까 고용 불안이 점차 가중되고 있습니다. 분명 이들에겐 더 유연하고 창의적인 직업을 가질 기회가 열려 있어요.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더 불확실하고 더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국가의 재정 조정, 그리고 유연해진 고용시장의 규제, 노동시장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이 공유 경제, 이게 발전되면서 우리의 고용 불안이 굉장히 심각해졌고요. 새로운 이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평생 직장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시대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제 고용주는 건강보험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로 점점 좀 이동하고 있어요. 결국 직원에 대한 책임이 고용주에서 이 밀레니얼 직원에게 이전된 겁니다. 혁신은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면도 가져오는데 이 부정적인 부분이 이 한 세대에 집중적으로 몰아치고 있어요. 바로 그게 밀레니얼 세대죠. 그런데 뭐 마냥 넉넉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도 자신의 방법을 찾아갔습니다. 이 밀레니얼 세대는 창업가들을 멘토로 삼으면서 이 정신적인 영감과 용기를 얻은 첫 세대입니다. 이 다른 세대를 보면은 보통 대기업의 CEO, 뭐 정부나 이런 좀 관계기관의 수장 또는 다른 직업군에게서 영감을 얻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밀레니얼 세대는 자신의 분야 또는 이 자신과 비슷한 인더스트리에서 성공한 창업가들을 따라갔죠. 또 인터넷 만능 시대의 성인이 됐으니까 인터넷을 이용해 훨씬 낮은 비용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시스템만 잘 짜놓으면은 핸드폰 한 대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무궁무진하죠. 그래서 분명히 위기의 연속이지만 아직까지 기회가 남아있는 세대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밀레니얼의 문제는 사실 이게 가장 큰 부분인데 이 개개인의 이 세대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구조적인 부분이 크다는데 앞으로가 더 좀 어두워지는 전망이 안 좋은 그런 부분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은 매우 해결하기 힘든 인구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죠. 초고령 사회 돌입인데 한마디로 좀 현재는 답이 없습니다. 그 숫자를 보면은요. 이 15세부터 이제 60세 초반까지 생산 가능 인구로 파악을 하는데 이게 1960년대에 1370만 명 정도, 대략 1400만이죠. 그 다음에 2018년 조사에서는 한 38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이때가 피크였습니다. 그리고 2060년대에서 70년대로 가면은 다시 1700만 명 정도로 이제 확 줄어들어요. 이 총 부양비가 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데 한마디로 이제 유년과 노년, 그러니까 피부양 인구수 대비 부양 인구수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1960년도에는 32%, 그리고 현재는 37%인데 앞으로는 2060년, 70년대에 가면은 120% 또는 130%가 된다는 거죠. 총 부양비가 100%를 넘어가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그런 시기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이 상태로 가다 보면은 잠재 성장률 0을 향해 갈 것이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이 또 추가로 벌어집니다. 현재는 뭐 어떻게 생각해도 밀레니얼 세대가 이 다음에 Z세대, 이 신세대를 좀 끌어안고 가는 그런 좀 느낌이죠. 근데 이제는 자리 다툼을 해야 됩니다. 이 두 집단이, 이 두 세대가 서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각각의 전공, 각각의 산업에서 분명 천재적인 사람, 그리고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들은 나오지만요. 전체 평균으로 보면은 전반적으로 다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의대를 제외하고 확실한 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과를 졸업하면은 적어도 밥 먹는 데는 지장이 없다. 어떻게 해서든 굴러간다. 이런 내용의 이 전공이 없는 거예요. 이 공대 계열에서도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과들이 있죠. 현재는 단연 컴퓨터공학, 그다음에 뭐 전통의 전기기계 화학 쪽인데 이 나머지 과들이 좀 힘을 잃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인문계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좀 여담인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아직 자녀들의 학벌 상승을 위해서 학력 상승을 위해서 애쓰는 이 부모들의 노력이 안타깝다는 생각도 간혹 듭니다. 예전에는 그랬죠. 매년 10% 이상의 고도 압축 성장, 이걸 넘어서는 이 초고도 성장이 이뤄지던 그런 시대였어요. 이럴 때는 사람이 귀하죠. 그러니까 명문대 진학 또는 명문대가 아니라 이제 괜찮은 좀 이름이 조금이라도 알려진 대학을 나오면은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었고요.
명문대는 성공이라는 이런 공식이 확실히 성립을 했어요. 외국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찬양을 하고요. 부모 세대의 프라이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실하게 생각되는 길을 자녀에게 이식하려는 시대착오적인 방법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통계치를 보았을 때 결국 장래에는 30대 직장인 한 명이 어린이 한두 명, 그리고 노인 두어 명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먼 미래도 아니고요. 30 몇 년 뒤에 대한민국입니다. 자, 그럼 이런 구조적 문제가 확실히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그럼 떠나야 할 것인가?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구 구조로 인해서 또는 사회 구조가 너무 각박해서 도무지 이 벽을 넘어설 수 없어서 한국을 떠나야 한다. 이런 내용의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대한민국의 위치는 어느 정도인가? 한번 각 항목별로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 정치. 우리나라 정치 엉망이라고 생각 많이 하죠. 실제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비교를 해보면은 저기 북유럽의 한 몇 개 나라 정도의 아주 클린한 이 깨끗한 정치 구조가 아니면은 우리나라보다 확실히 위라고 할 만한 나라가 별로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기 그 민주주의의 본산 미국을 보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물론 그 나름의 좀 남자다운 맛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야말로 엉망이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중국은 원래부터도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다가 이번에 홍콩을 그 민주주의를 찍어 누르는 이 세태를 보면은 참 저 구조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러시아도 말할 거 없죠. 그리고 일본, 이 전형적인 정말 파벌 정치, 개파 정치, 그리고 아주 흑막의 정치의 전형입니다. 이 아베파가 이어받았잖아요. 일본이 점점 예전보다 좀 저물어가고 힘을 잃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나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정치적 장점이 있고 단점 또한 있겠죠. 장점만 보고 좋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 제도가 좋다는 북유럽의 나라들도요, 이 세금 걷어가는 걸 보면은 왜 일찍 사람들이 집에 가서 다들 집돌이 생활을 하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한국이 가성비 최고라고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행정. 이건 한국이 전 세계 탑입니다. 관공서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친절합니다. 그리고 이걸 운영하는 유지 비용도 매우 저렴하죠. IT의 이 효율화가 최적화돼 있어서 아마 이 정도 가성비를 낼 수 있는 나라는 당분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경제. 최근 한국의 이 통계치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글 쳐보면은 쫙 나와요. 북유럽 선국이나 유럽의 선진국, 프랑스, 영국 이런 정도의 인프라와 생활이 아니면은 이제 아마 한국인들은 부족하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예전에 비해서 월등히 좋아졌어요. 거시적인 부분, 미시적인 부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치안이나 위생적인 내용 이거는 단연 1등이죠. 한국보다 좋은 곳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생 부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문화적인 내용 이건 주관적이니까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한국의 문화산업, 이 글로벌화를 보면은요, 매우 핫한 게 사실이죠. 전 세계가 한국의 문화산업에 주목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연적인 부분들. 개인적으로는 이제 전 세계의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은퇴 후에 저기 유럽의 지중해 지역이라든가 미국의 플로리다 쪽으로 많이 갑니다. 이런 정도 말고는 한국이 기후적으로도 참 살기 괜찮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자연 조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이게 사실 화두긴 한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육 선진국이죠. 독일이나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호주도 괜찮고요. 이렇게 몇 나라 정도 제외하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보다 교육 체계나 이런 시스템이 확실히 위다. 이런 나라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거는 공교육을 위주로 한 거니까 일부 아주 부유층들의 사교육은 좀 별개로 얘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행정적인 부분의 연장이기도 한데 코로나 사태도 있으니까 복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좀 적은 예산으로 어떠한 결과치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주 빛나는 이런 부분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당히 적은 돈으로 아주 효율적인 복지를 한다고 할 수 있죠. 복지 수준이 예전보다 많이 올라왔고요. 그것에 비하면 이 세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합니다. 만약 한국인이 어디 다른 나라에 가서 여기 복지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세금이 엄청납니다. 50%는 기본이고요. 이런저런 준조세에 각종 벌금까지 하면은 7, 80%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대한민국의 복지가 상당히 우수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의료보험 체계는 가히 세계 최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구 구조. 이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좀 한국의 단점인데 여기는 좀 당장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 북한과 통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대량의 이민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둘 다 아주 요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도요.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나라를 보면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고 좀 여러 가지 사회 보장이 잘 되어 있다. 그러면 한국보다 노령화가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다만 한국이 최근 아주 급격하게 치솟았을 뿐이죠. 뭐 우리의 장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우리의 이 노령화 노인 문제가 심각한 만큼 좀 산다 싶은 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노인 복지를 위해 국가 재정의 몇 프로를 얼마나 쓰고 있는가 이걸 한번 조사해 보면은요 정말 깜짝 놀랄 수준입니다. 전반적으로 말해서 이제 다른 나라보다 한국인의 여러 가지 기본 체력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요. 다른 엔간한 좀 선진국 사람들보다 그냥 기대치가 매우 높은 것 같아요. 이민에 관련된 또는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럼 이민을 간다고 치고 어느 나라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결정을 갖고 계신 분이 요즘 그렇게 많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미국에 이민 가시려면은요 굉장히 테크니컬한 어떠한 전문적인 라이센스 또는 그에 준한 좀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예전 시대의 기술이면 안 돼요. 첨단 IT, 뭐 우주항공이라던가 또는 이에 준하는 어떤 테크니컬한 내용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호주나 뉴질랜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재력이 받쳐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떠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중국이나 뭐 동남아로 간다. 이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근데 치안 문제라던가 종교, 기타 여러 가지로 좀 권하기가 어려워요. 다녀오신 분들의 좀 수기를 올려놓거나 뭐 관련된 카페가 많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여담인데요. 이 부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IT 교육이 화두고 IT 테크니컬이 미래를 어느 정도 보장해준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저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생각을 했어야죠. 당연한 이 기술의 발전이니까. 현재 업무 환경을 혁신할 이 새로운 뉴 테크놀로지, 자동 코딩, 이 오토 코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이 코딩하는 이 코파일럿에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의 이 내용을 결합한 부분인데요. 이 코딩의 문턱을 확 낮췄죠. 코딩을 못해도 또는 아주 로우 레벨의 좀 기술만 갖고 있어도 이제 코딩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코딩의 테크니컬한 좀 단순 반복 기술보다는 이 기획력 그리고 판단력이 더 중요해지는 건데요. 코딩하는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라서 이 코딩 능력은 이제 앞으로 쓸모 없어질 낡은 기술이 될 것인가 아니면 소프트웨어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더욱 중요해질 기술이 될 것인가 참으로 기초가 좀 주목되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름 코덱스인 이 테크놀로지 시스템, 이 비영리 인공지능 연구 조직인 오픈 AI가 개발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일상 우리의 언어로 된 명령어를 듣고 해석을 한 다음에 자동으로 코딩을 할 수 있는 이런 개발 도구가 나온 것입니다. 이 개발자들의 코드 공유 플랫폼이죠. GitHub. 여기하고요. 인공지능이 코딩을 해주는 도구인 코파일럿을 개발해서 공개했는데 이게 이제 자연어로 작동하도록 업그레이드한 것이죠. 오픈AI가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의 자연어 처리 모델, 그러니까 이건 NLP인데 이게 GPT를 코파일럿에 접목시킨 내용입니다. 이 코덱스는 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HTML, 뭐 기타 한 12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할 줄 알고요. 이 주어진 작업에 적합한 언어를 스스로 선택한 다음에 순식간에 아주 깔끔한 코딩을 완성합니다. 물론 현재 기술력을 보면은 아주 프로페셔널한 A급 이 프로그래머의 실력을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래머에도 이제 좀 역량 차이가 있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좀 초기 단계의 프로그래머는 확실히 넘었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이 미국의 정보기술 전문지죠. 와이어드. 이 코덱스가 수십억 줄의 공개 소스 코드를 이미 학습 완료했고요. 오랜 시간이 요구됐던 이 코딩 작업의 상당 부분을 순식간에 처리한다는 그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음성 명령만으로 간단한 게임 소프트웨어를 완성하는 사례를 소개했고요. 코덱스가 코딩을 인공지능 음성 비서에게 말하는 것처럼 아주 손쉬운 작업으로 만들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기술력이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빨리 우리 세계로 들어올 것인가. 뭐 정확한 결과치를 내릴 수는 없지만요. 지금까지 모든 IT 서비스, IT 기술은요. 결국 디지털 기술은 사용료 무료가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오토코딩 기술도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누구나 편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기 관련해서 시장조사 업체인 가트너, 2020년대 중반까지 기업의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중 약 65% 이상이 노코드로 개발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렇게 코딩 문턱을 크게 낮추는 노코드 그리고 로우코드 플랫폼이 확산되면은 이제 만인 개발자 시대가 예고되겠죠. 누구나 개발자가 되는 겁니다. 정보기술 업계는 이 컴퓨터 작동 방식이 기존의 텍스트 명령어 구조, 그러니까 도스에서 이 90년대 그래픽과 아이콘 방식의 윈도우로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개인용 컴퓨터 시대가 열린 것과 유사한 현상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사전에 만들어져서 완성된, 그러니까 구축되어 있는 알고리즘 하고요. 이 끌어다 놓기, 이 드래그 앤 드롭이죠. 기타 등등의 이제 음성 명령이 보태지면서 코딩 비전문가들도 손쉽게 프로그램 기획과 설계에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존의 이제 오픈소스와 깃허브 등의 이 코드 공유 플랫폼, 그리고 검색, 이게 이제 프로그래머들의 개발 환경을 크게 변화시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노코드, 윈도우처럼 코딩을 만인의 도구로 바꿀 수 있다는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데 스마트폰의 제조 방법을 배운 뒤에 사용법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노코딩을 이용해서 이 코딩의 문턱을 낮추면은요, 프로그램의 효과, 이 매력을 맛본 다음에 사용자가 되거나 개발자의 길을 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코딩과 프로그래머의 도움 없이 이 컴퓨터 도구를 직접 제어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 과거에 생각지 못한 새로운 통찰, 인사이트, 혁신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노코드의 개발 도구가 이 업무 환경에서 지금의 뭐 엑셀처럼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업무를 보면은요, 이 엑셀 덕분에 이 데이터와 수식을 굉장히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노코드, 이 프로그래머가 아닌 사람들도요, 손쉽게 데이터를 활용하고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으로 인해 이 데이터를 실시간 이 리얼타임으로 처리하는 영역이 늘어나고요. 이 관련된 주변의 기술들도 계속 발달하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개발자의 수요 자체는 계속 늘어날 수 있지만요. 이 직접적인 프로그래밍 역량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도 이제 이 개발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개발자 이외에 이 각 분야 종사자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러한 지금 그 코딩의 문턱을 넘어선다. 데이터에 접근하고 활용하는 것이 용이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기업들의 업무 대부분에 새로운 이 구조적 변화가 생기겠죠. 이 과거에는 누군가의 탁월한 통찰 그리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뭐 특수한 사람 또는 고위층의 좀 판단에 의해서 주요한 결정이 이뤄졌다면 이제는 일하면서 직접 데이터를 만지고 보는 실무자들이 프로그램을 바로 만들고 실행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제안할 수 있는 이런 아래로부터의 혁신이 일어나고 더 가속화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게 주제가 밀레니얼 세대잖아요. 이 밀레니얼은 왜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가? 이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득권 이 상류층의 이너서클, 바로 학력인데요. 이 사회의 기득권화, 이 고학력화, 이 대표적인 좀 가장 악습이 학벌이죠. 그런데 과연 학벌을 나쁘게만 볼 것인가? 이 학벌의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뭐 당연히 옹호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여러 국가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이 뭐 여러모로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가장 강하고 트렌드 리더의 역할도 뭐 아직까지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어떤 것을 하느냐,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느냐. 우리나라는 여기에서 관심을 좀 뺄 수가 없죠. 뭐 어떻게 생각해도 미국이 가장 중요한 나라 중에 제1순위는 확실합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학력을 어떻게 보는가? 미국에서는 뭐 여러 실리콘밸리의 회사들이나 뭐 대학 졸업장이 없는 CEO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학력의 가치가 없다, 상대적으로 적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하면은요, 상당히 잘못된 생각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미국에서 학력의 가치가 없다. 사실과 다르고요. 현재 보면은 이제 미국과 한국의 차이는 학력의 효용성 그리고 가치의 관념이 일반적이냐 아니면 좀 특수적이냐 여기에 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사회를 보면은요. 최상류층부터 좀 최하류층까지 최하류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어쨌든 간에 이 대부분의 사람이 어쩌면 모두일지도 모르는데 이 학력에 부단한 관심을 갖고 이것을 향한 노력이 가을차게 수반됩니다. 여기 성과를 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나뉘어질 뿐이죠. 반면에 미국 사회는 이 학력이 어떤 좀 특별히 필요한 이 상위 계층들에게만 필요한 것이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 비벌리 hils나 아니면 미국의 상류층을 묘사한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요. 이들이 대화를 나누는 방식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대화가 많이 나와요. 나는 하버드맨이기 때문에 내 자식은 꼭 하버드에 가야 한다. 나는 내가 다트머스맨이기 때문에 내 딸은 꼭 다트머스 대학에 가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화이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턴스, 이 와스프죠. 이 미국 사회를 지배하는 이 유태인과 좀 쌍두마차인데 전형적인 관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대학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 이전에 이 프랩스쿨이라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 대입 예비 사립고교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여기서부터 학력의 계층이 시작됩니다. 뭐 유명한 학교들이 있어요. 엑서터, 뭐 엔도버, 세인트폴, 디어필드, 밀튼. 그러니까 이런 좀 상위 클래스 고등학교 또는 이 대입 예비반에 걸려 있는 곳이 이제 나름의 카르텔을 형성하는 겁니다. 특히 미국을 보면은요. 매년 전국 고등학교 순위를 탑 50위, 뭐 탑 100위 이렇게 매겨서 아주 공지하는 그런 곳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좀 전문직 종사자들이라든가 CEO들 서로 만나면은요. 당신의 악센트를 들어보니 뭐 엔도버 출신이다, 엑서터 출신이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나 이런 쪽에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액센트는 지방색이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제주 방언이다, 경상도 방언이다, 전라도 방언이다 이렇게 하는데 해당 지역의 가장 뛰어난 명문 고등학교를 지칭하는 겁니다. 완전히 카르텔이죠. 자기들만의 네트워크를 확인하는 건데 일종의 선민의식을 느낀다고 할까? 그리고 이제 이어집니다. 고등학교를 거기서 나왔으니 당신은 분명 하버드맨이나 예일맨일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오죠. 거의 뭐 형식화된 내용들인데 미국 인구가 거의 뭐 4억 명 조금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이 수많은 미국인들 중에 이 최고 위층에 속한다는 사람들, 뭐 수입이라던가, 뭐 학력이라던가, 뭐 사회적인 지위, 더 나아가서 미국에서 최상류층이다. 그러면 전 세계인들 중에서도 최고들이 모인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최상층부에 속하는 사람들이 결국 좁은 바닥에서 서로 얼굴을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하버드대를 보면은요, 이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 특정 고등학교 출신, 그러니까 명문고 출신의 상류층들이 그들만이 묵을 수 있는 기숙사가 따로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버드나 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상류층들이지만요, 이 학부생들 기숙사인 하우스 개념으로 서로 끼리끼리 뭉칩니다. 이때부터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는 거죠. 물론 대다수의 평범한 미국인들은 뭐 하버드니 예일이니 그다지 생각하지 않고요. 뭐 가면 좋지만 안 가도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자기들은 어차피 뭐 합격을 해도 갈 학비가 부족하고 뭐 직접적으로 이용하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력이 있어도 네트워크에서 밀리면은 가장 위에까지 올라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굳이 그런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섞여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는요. 철저하게 지역 커뮤니티 중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주립대가 발달해 있죠. 미국을 보면은 이제 50여 개 주의 집합체잖아요. 이제 각 주가 사실상 하나의 나라입니다. 중국으로 치면은 이제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를 보면은 뭐 전국에 어디에 살든 간에 가장 공부를 잘하면은 무조건 공부 잘해서 뭐 의대를 가거나 서울대를 가거나 이런 식의 좀 주입식이 있잖아요. 거의 뭐 이념화된 내용인데 미국 사람들은 뭐 좀 다릅니다. 공부를 잘하고 좀 소위 말해서 좀 싹이 보인다. 그러면은 주립대를 가죠.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다들 공부 잘하니까 이제 서울대 간다, 의대 간다 이런 식의 목표를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이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해요. 상대적 박탈감이 늘어나면서 좌절하다가 이제 점수에 맞는
이제 그런 학교를 선택하고 요즘은 좀 과를 보는 경향이 많아졌지만 아직까지는 절대적인 수치는 학교를 먼저 보는 경향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이 심한데 미국 사회는 애초에 서로 지위와 자격 같은 이런 신분 계급적 사고가 있기 때문에 좀 현재에 만족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의 상류층의 네트워크를 타는 사람들과 대부분의 그냥 일반적인 자기 주위에서 이 지역적인 네트워크와 커뮤니티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나뉩니다.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요. 미국 상류 사회에서는 철저하게 명문고 그리고 명문학부를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로 이제 미국 쪽 사람을 만나 보면은요. 일부러 좀 고급 단어를 많이 씁니다. 소위 말해서 와스프 잉글리시인데 정작 미국인들이 쓰지 않는 그런 단어가 많이 있죠. 우리나라도 왜 보면은 뭐 학생들 수능 그런 시험지나 아니면은 공무원, 이 고시에나 나오는 국어들 있잖아요. 일부러 외국인 중에 한국말 좀 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일부러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똑같죠. 미국의 사실 뭐 이런 끼리끼리 문화는 굉장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학교가 이걸 나서가지고 좀 완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부추깁니다. 예를 들어 이 예일 대학교를 보면은 학부 4년 동안 전교생에게 의무적으로 이 하우스 생활을 하게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 동기들끼리 우애를 다지고 서로 뭉치라는 같은 학력을 가졌으니까 너희들끼리 그룹을 만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상 미국도 학부 중심이고요. 대학원은 그렇게 뭐 그러니까 본인의 역량을 쌓으러 가는 거는 오케이지만 이 끈끈한 네트워크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을 보면은 이제 하버드 MBA를 졸업했어요. 그런데 이게 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뭐 신문 기사라던가 뉴스에는 이 예일맨 조지 부시라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이너서클 중에서도 가장 좀 파워 있는 스컬 앤 본이라는 그룹의 회원입니다. 이 예일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했다는 사실만 좀 알려져 있는데 이 스컬 앤 본이라는 이 단체는요, 이 그룹은 이 미국의 NSA 또는 CIA 그리고 이제 미국 국무부 이렇게 좀 비밀 시크릿 업무를 하는 이제 그런 관료를 배출해내는 좀 대표적인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파워풀하죠. 우리나라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미국에서 MBA를 했다, 뭐 석사를 했다 그러면 굉장히 띄워주잖아요. 근데 실상은 미국에서 그렇게 네트워크에 끼워주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제 예전 클린턴 대통령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예일대 로스쿨 출신의 대통령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정작 예일대 동문회에서는 클린턴 재임 기간 동안에 8년인데 한 번도 초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클린턴은 조지타운 대학 출신이니까요. 이런 학력이 이제 본인의 가문과 이제 믹싱이 돼가지고 아주 큰 힘을 발휘합니다. 엘고 부통령 있잖아요. 하버드 정치학과를 졸업한 다음에 벤더빌트 로스쿨을 졸업했는데 이제 하버드 패밀리의 많은 도움을 받았죠. 로버트 케네디도 마찬가지로 하버드 정치학과 졸업했고요. 존 F 케네디 주니어는 브라운대 졸업, 존 케리는 세인트 폴 여기 거친 다음에 예일대 졸업했어요. 뭐 대략 이런 내용이고 포인트는 그겁니다. 미국의 상류층도 이미 꽉 짜여져 있고 자신들만의 네트워크로 타인이 인간에서는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뭐 그런 점. 이제 정말 개천에서 나오는 용은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 사회에서도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그 물도 점점 말라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본인 혼자 잘나서 성공할 수 없는 이런 계층의 사다리의 이 굴레화가 이미 좀 타이트하게 완성이 됐다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뭐 요점은 이겁니다. 미국도 우리나라와 똑같은 이렇게 학벌주의가 심하고 이 학맥, 인맥이라는 것까지 넓혀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한 뭐 그런 수준이라는 거고요. 다만 이제 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회 계층별로 대학을 갈지 안 갈지 뭐 이런 정도 구분하는 뭐 그런 점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일반적인 그냥 보통 가정의 사람들이 반드시 좋은 대학 또는 의대를 가야 한다. 이런 강박관념은 좀 적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한 줄 요약을 하면은요. 이미 계층이 꽉 짜여져 있다. 기득권이 촘촘하게 그물망처럼 되어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뭐 미국만 좀 유난히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다른 나라도 조금 더 보겠습니다. 프랑스도 거의 뭐 비슷한 케이스로 이제 그랑제골 출신들이 프랑스 각계의 리더층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이 국립과 이 로쿠다이로 불리우는 6개 대학 출신들이 일본의 요직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좀 부분적으로는 독일이 미국보다 더 심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은 독일의 이제 이 테크니컬 전성시대,
이 마이스터 제도를 맹신하는 경향이 있는데 독일도 돈 있는 집은 대부분 대학 보냅니다. 학비는 뭐 무료거나 저렴하지만요. 그 생활비나 이런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대학을 보낼 수 없을 때 마이스터가 좋은 대안이 되는 거고, 물론 그 마이스터가 굉장히 훌륭한 뭐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을 보면은 뭐 아예 계급이 실존하니까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뭐 중산층 그리고 노동계급 출신이면 인정해주지 않는 뭐 그런 좀 마인드가 많아요. 뭐 학벌을 보면은 뭐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같은 이 두 대학 말고는 뭐 그렇게까지 아주 서열화된 엄청난 학벌이라는 개념은 좀 약하지만요. 그 이전에 고등학교 때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부는 이미 뭐 고등학교 연장선이지 최종선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집안에 좀 똑똑한 아이가 옥스퍼드를 갔다. 그러면은 그냥 옥스퍼드라고 같은 학생이 아닙니다. 그 아래에 있는 뭐 LSE, 런던 정경대학이죠. 그리고 세인트 앤드류, 임페리얼 이런 좋은 대학을 가도 영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 능력, 개인의 역량 이외에 무언가가 받쳐줘야 하는데 이건 보통 집안 능력과 머니 파우다 뭐 이런 내용으로 또 슬픈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물론 요즘엔 상황이 좀 변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더 부연 설명하면은 이제 산업 인더스트리별로 좀 다르죠. 이 실리콘밸리의 성공 사례가 많이 나오면서 이 스탠포드나 버클리, MIT, 뭐 카네기 멜론 뭐 이런 출신들이 많아졌어요. 브라운, 다트머스 이런 전통적인 좀 클럽, 이제 그룹핑하는 학교 출신들은 많이 줄어들었죠. 이 아이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리버럴 아트나 순수과학 추종하는 학과가 강해서 아무래도 뭐 뉴테크 기업들보다는 월가, 그러니까 금융가나 정치계, 법조계 쪽으로 가는 경향이 강하죠. 그 이공계를 보면은 역시 그 학부가 아니라 대학원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사회가 이쪽으로 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개인의 능력이 우선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 아니겠습니까? 집안 배경보다는. 그래서 학부 졸업보다는 이 석박사 학위를 어디서 받느냐가 본인의 커리어에 큰 영향을 좀 미치게 되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이공계를 보면은 이제 본토의 미국인이 좀 기피하는 분야가 많아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자기들만의 이너서클의 영향력이 좀 적어요. 전 세계 모든 똑똑한 이공계 인재가 모두 미국으로 모여들지만 그래서 이제 뉴테크 기업은 해외파 출신 외국인들한테 많이 좀 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법조인들 자기네 나라에서 다들 차지하고 있죠. 뭐 정치계나 금융계는 더 심해서요. 엄청 배타적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여러 모순에도 미국이 안정적으로 좀 유지가 되는 거, 이 학벌과 인맥을 기본 디폴트 값으로 깔지만요. 이렇게 뽑은 다음에 실력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또 입시 과정에서 이 학교의 입시 사정관뿐만 아니라 이 지원자의 거주 지역 동문들한테 인터뷰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좀 핵심적인 동문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한테 인정받은 사람들만이 입학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이 밀레니얼 세대 이야기를 하다가 뭐 좀 학벌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이 미국이 가장 영향력이 있으니까 여기를 좀 위주로 했어요. 이 미국 주류의 백인 사회죠. 여기를 보면은 우리나라만큼의 학벌주의는 없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 최상류층이라고 불리우는 곳으로 가게 되면은 이미 뭐 개인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도로 모든 것이 좀 만들어져 있다. 이미 갖춰져 있다. 이런 좀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를 피해서 자신의 이 기량과 미래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도 중산층과 서민의 경우에는 뭐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아요. 이 주립대 같은 경우에도 뭐 과별로 차이가 좀 심하지만 학부 같은 경우에는 좀 마음에 안 들 때, 그러니까 제도전의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나 이제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은 사실 맘만 먹으면은 주립대에 좀 어디든 편입이 가능합니다. 뭐 어느 정도 해야 되겠지만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편입의 쿼터가 적은 데다가 편입생을 조금 좀 차별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밀레니얼 세대의 어려움을 좀 부추기고 가속화하고 고착화시키는 이 대표적인 제1의 원흉, 학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모로 개선의 여지가 많죠.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를 힘들게 하는 내용들, 이 기득권과 착취가 있습니다. 뭐 일단 부동산 얘기를 해볼까요? 이 개발을 할 때 보면은 이 택지지구를 이제 여러 로비를 해서 이제 기름쳐 가지고 좀 땅을 받죠? 그럼 이제 부실하게 지어가지고 폭리를 취한 다음에 분양합니다. 하자가 발생해도 아파트값 떨어질까봐 쉬쉬하죠.
그리고 몇 차례 폭탄 돌리기 하면은 이제 이 모든 부실이 이 건설사의 이제 배불림의 대가로 입주자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주택공사, 토지공사 사람들도 땅을 사고, 공사 맡은 시공사도 땅 사고, 관공서나 시청에 아는 사람 있는 사람도 토지 구매하고요. 은행 친구, 공무원 친구 둔 사람도 이번에 부자 되고, 결과적으로 최근에 이제 적발된 LH 직원들만 마지막에 덤터기를 썼다. 뭐 이런 좀 자조적인 한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 돈으로 강남에 입성을 해서 좀 고귀한 척, 다른 사람들 무시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 놓고 이제 가난한 젊은이들이 열심히 좀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 노력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를 보면은요, 불필요한 이제 통관 회사를 만들어서 자녀나 친인척들에게 이익을 분배하죠. 이것도 주주와 회사 임직원들을 착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료를 받아서 최종 생산물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중간에 불필요한 공정을 하나 더 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사장으로 친인척들을 앉히는 거죠. 뭐 이런 건 아무래도 좀 특수한 경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 요즘 아무래도 취직이 화두죠. 이 사회 초년병들한테 이 안정적 일자리 부족에 따른 숨은 경제 비용이 이쪽에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걸 부담하는 건 이 청년 세대와 그들의 가족들이죠. 부모가 돈을 벌어서 자녀의 이 취업 준비 비용을 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예전을 보면은 이런 부분은 이제 정부,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죠. 원래 원칙을 보면은 유아나 아동, 노인, 이런 계층을 돌보는 것은 국가 복지의 일환입니다. 근데 현재를 보면은 이 산업 격변기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 감소, 사실은 전체 일자리가 감소되는 거지만 이런 고용 유연화에 따른 충격을 대신 받아내는 것이 바로 이 가족들입니다. 기업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기존에 정해진 기간에 한꺼번에 뽑는 이 공개 채용 방식을 좀 많이 썼는데 이게 이제 좀 귀찮아졌어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아니면은 타 기업에서 열심히 육성한 인재를 조금의 웃돈을 더 주고 빼오는 겁니다. 이게 사람 하나 육성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먹히죠. 그리고 공채가 아니니까 언제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용병 대접을 합니다. 조금 실수하거나 그러면 잘라버리는 거죠. 이렇게 숫자가 줄고요. 수시 채용 쪽으로 하면서 이 젊은이들이 이제 취준 기간은 길어지고 돈은 더 많이 들게 되는 이중고를 겪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기업의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방향을 틀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 지금 뭐 통계치가 안 잡힐 정도로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사실 좀 다들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 말고는 몇 문제 갖고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한두 문제만 더 맞았으면 붙는 건데 이걸 못 붙어서 1년을 더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케이스가 이제 3년, 4년, 5년 그 이상 가다 보면은 장수생이 되고 결국 이제 포기하는 쪽으로 가는 이제 악순환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들에 보면은 이 자살이 굉장히 많은데 그 다음으로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사라고 해요. 세상에 요즘 굶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런 말을 하지만요. 조사해 보면은 통계치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고독사죠. 밀레니얼 세대의 문제는 뭐 누구나 알고 있고 항상 반복되는 건데 왜 해결이 안 되고 지지부진한가?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젊을 적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 아주 옛날 그 이제 군부 정권 시대의 이 고도 성장기 캐캐묵은 이 고정관념. 아니 지방 공장에 자리가 저렇게 넘치는데 왜 청년들은 일을 안 하는가? 청년 세대가 배가 불렀다. 힘든 일을 기피한다. 이런 기성세대의 편견도 아주 크게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세대를 조사를 해도요. 뭐 밀레니얼 세대도 여기 들어가지만 이게 좀 표본을 잘못 뽑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전체 청년의 1, 20% 미만인 이 서울 소재 유명 4년제 대학 학생이 일반 청년을 대표하고 있다는 거죠. 힘 있는 사람들, 이 가진 사람들이 자신 주변에 있는 젊은 층들만 보고 그들을 표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는 대충 뭐 알겠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하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능력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 좀 사회적 약자들이 좀처럼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이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자신의 의사, 자신의 처지를 알릴 그런 토로가 없다는 거죠. 이 밀레니얼 세대를 힘들게 하는 이 내용들 너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요약을 해보면요.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해먹고 있다. 그리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착취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개입해서 노동자가 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를 떼어먹고 중간 이득을 얻는 행위가 대표적이죠. 중간 착취. 이거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 근로기준법은 법에 의하지 않은 중간 착취를 엄연히 규제하고 있지만 이 파견 근로, 용역 노동자, 기타 이런 내용들은 관련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착취당하는 이 파견, 용역업체 노동자들, 이 아울러 이렇게 구조화된 착취나 국가, 정치, 기업, 소비자 모두 외면하고 있어요. 최종 생산물만 싸게 받았으면 그만이죠. 이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해먹는 이 중간 착취, 이게 더욱 잔인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사회적 을을 을이 착취한다는 데 있습니다. 원청이 갑이라면 그 밑에 있는 하청과 재하청은 을인데 여기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더욱 힘이 없는 을 중에 을, 병정이 되는 거죠. 이런 케이스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겪은 것 중에 하나인데 보통 보면은 이제 아파트 경비원 분들 굉장히 고생하시잖아요. 근데 간혹 그 중에요. 이 아파트에 들어오는 택배사 직원들을 좀 험하게 대하는, 좀 함부로 대하는 경비원 분들을 전 좀 봤어요. 여러 가지 내용을 좀 느끼게 하는 좀 일화였습니다. 요즘 애들의 문제, 이 사회적으로 구조적이고 이미 좀 확정돼 버린 이런 좀 기득권층의 내용들, 이게 사실 가장 큰 문제인데 여기에 또 동조하지 않는,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개별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돈 많이 번 거를 왜 자꾸 뭐라 그러는가, 왜 자꾸 하향 평준화를 시키려 하는가,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열심히 본인이 노력해서 성공한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이제 비리, 그리고 본인들만의 카르텔로 인한 여러 가지 범법 행위, 이런 좀 사회적인 이 적폐에 관련된 내용들이 바로 새로운 세대가 좀 성장의 사다리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걸 막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비리 관련해서 보면은요, 이 판도라 페이퍼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계 각국의 정재계 엘리트의 이 탈세 문제를 언급한 보고서인데요. 이게 엄청나게 파장을 일으켰어요. 이게 각국의 전현직 지도자, 그리고 이제 억만장자급의 부호들, 고위 공직자, 이런 사람들의 해외 계좌와 거래 내역이 담겨 있는 내용인데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 시작은 국제탐사 보도인 협회라는 곳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14개 정도의 세계 글로벌 은행들 있잖아요. 여기에 관련된 회계법인들이 있는데 이 보도인 협회에서 이 회계법인의 자료들 또는 여기에 연관된 다른 단체의 자료들을 유출해서 폭로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문건 자체가 데이터만으로도 1200만 건이 넘고요. 데이터 양으로 환산하면은 사진 자료를 기준으로 75만 장 정도가 나오는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합니다. 이것의 입출금 내역들을 파악을 하면서 이제 페이퍼 컴퍼니가 많이 있는 그런 내용을 발견한 거죠. 사모아, 버진 아일랜드, 홍콩 이런 데 있어서 거래들을 다 파본 건데 관련해서 해외 탈세 의혹이 확실히 확정된 인물들을 밝혔습니다. 이게 1차적으로 400명 가까이가 나왔는데 그 면면이 굉장히 놀라워요. 전직 혹은 현직 국가 수반이 35명, 포브스가 선정한 억만장자, 사업가, 비즈니스맨들이 130명, 그리고 현직 체코 총리, 캐나다 대통령, 에콰도르 대통령, 칠레 대통령, 이 현재 각국의 수반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됐습니다. 그 증거가 공개된 거죠. 그리고 전직으로 가면은 우리한테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전 영국 총리 토니 블레어, 전 요르단 국왕, 그리고 현재인 압둘라 2세 이런 사람들 다 있고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팝스타 중에 샤키라, 이 사람도 연루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좀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됐는데 모 엔터테인먼트 그룹도 걸려 있고요. 또 그리고 모 그룹도 걸려 있습니다. 이 구글 서칭하시면 바로 나오니까 제가 좀 이름을 언급하기는 좀 그러네요. 유사한 내용으로 이제 지난 2016년에 파나마 페이퍼스, 이 파나마 문건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재밌는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파나마는 유명한 조세회피 지역이죠. 페이퍼 컴퍼니가 넘치는 나라였는데 거기서 시작돼서 이제 관련된 인사들을 추적했던 문건이 그거였고요. 이렇게 또 연결되어 있는 자료가 이번에 굉장히 큰 건으로 나온 겁니다.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보로 아예 정권이 흔들릴 정도였는데 그때 좀 많이 위험했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 파키스탄 총리가 또 걸린 거예요. 그리고 남미 이쪽 보면은 좀 나라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좀 엉망이죠. 칠레나 에콰도르 이런 쪽도 다 현직 정상 수반 대통령 총리들이 연결돼 있고요. 그 밑에 검찰, 국세청 다 걸려 있습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가?
감사해야 될 사람들도 이미 좀 그런 부정축제를 했는데 과연 이 나라들에서 사회 정의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럼 이렇게 나라에서 부정과 부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밀레니얼 세대를 과연 돌봐줄 수가 있겠는가? 그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줄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 전체가 이 불공정, 이걸 바로잡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 의지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법과 정의에 의해서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죠. 국가의 수반이 큰 거를 가져가고요. 그 밑에 장차관이 해먹고 그 아래 국장과 각종 재벌 기업들, 지역 공무원, 검찰, 사법, 법조 이런 쪽에서 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좀 부정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비리를. 이 착취의 피라미드 카르텔에서 과연 새로운 세대가 얼마나 성공할 수 있겠는가? 아니 그 이전에 과연 자리나 잡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요. 밀레니얼 세대의 어려움은 물론 뭐 본인의 노력이 일차적인 게 있겠지만 요즘 대부분의 이 세대들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백업하고 받쳐줄 사회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밀레니얼 세대가 어렵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뭐 너무 좀 심각한 얘기만 했네요. 살짝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제가 좀 중간중간에 많이 하잖아요. 여기에 관계된 내용도 하나 생각이 나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꼰대 인턴, 가불관계 역전극이라는 주제인데요. 이 노동현실을 보면은 이 꼰대 그리고 인턴 이게 좀 화두가 되는 키워드잖아요. 이 두 단어는 이 갑과 을로 명확히 이 두 세계를 좀 나뉘어서 대표하고 있습니다. 꼰대는 이제 뭐 좋은 말은 아니지만요. 이 나이나 지위 등을 이용해서 갑질하는 인물을 좀 지칭하잖아요. 이에 대비되는 인턴, 이 직장 일터를 보면은 영원한 을로 좀 생각되는 그런 좀 안타까움을 좀 내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꼰대 인턴은 제목만으로도 상당히 호기심을 좀 자극했어요. 한때 이 꼰대 중에 대표였던 꼰대가 인턴의 위치에 서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용을 보면은 이 꼰대와 인턴의 위치가 뒤바뀌는 인물들로 이 박해진 그리고 김웅수 씨가 열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면 업체에서 이 김웅수 씨가 이제 팀장으로 일하던 시절에 이제 박해진 씨가 이제 그 팀에 들어가는 인턴이었어요. 등장인물 이름은 이제 박해진 씨가 가열찬 그리고 김웅수 씨가 이제 이만식 이렇게 좀 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꼰대 부장인 이만식, 입만 열면 이 꼰대 체크리스트에 대부분에 해당되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여기에 인턴 가열찬이 어쩌다가 회사의 치부를 알게 되자 일부러 괴롭히고 갑질을 일삼아서 결국 퇴사하게 만들죠. 하지만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이 또 다른 식품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아이템을 성공시키면서 이 가열찬 인턴 사원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 영업팀의 팀장이 된 이 가열찬의 부서에 예전에 꼰대 부장이었던 이만식이 시니어 제도, 이 시니어 인턴으로 들어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죠. 이 새로운 식품회사의 이 CEO 회장의 신임으로 점점 힘을 키워가는 인턴 출신의 가열찬, 그리고 이를 견제하려는 이 CEO 회장의 아들, 그리고 이 아들의 편을 드는 본부장, 이렇게 좀 여러 계략이 좀 오고 가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 이제 이 시니어 인턴 이만식을 이용해서 이 가열찬을 흔들고 실제로 그 계략은 조금씩 힘을 얻어갑니다. 과거 사회초년병 시절에 아주 심각했던 갑질을 경험한 가열찬, 자신만은 결코 꼰대가 되지 않겠다고 결심하지만 그 결심은 이만식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이잖아요. 복수심이 끌어올라요. 이만식한테 자신이 과거 당했던 갑질을 고스란히 되돌려줍니다. 그런데 이 천사 같던 가열찬의 이 새로운 꼰대 모습을 팀원들이 목격하면서 점점 자신의 평판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균열이 일어나죠. 이 꼰대 인턴을 보면은 그 제목에서 풍기는 기대를 좀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좀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역할 바꾸기가 주는 코믹함, 그리고 통쾌함이 있지만요. 이만식 역시 당하고만 있진 않아요. 그는 자신을 인턴으로 뽑아서 이용하려는 이 친구 본부장과 힘을 합쳐서 가열찬을 곤란하게 만드는데, 근데 이 중간중간 에피소드에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에서 어떤 바이어들이 왔는데 이 계약을 앞두고 가진 회식에서 그는 일부러 좀 과한 돌출 행동들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야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 이만식이 이 본부장의 좀 오퍼를 받아서 계약을 깨기 위해서 오버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약간 좀 중국풍이다, 대륙풍이다. 여기 호감을 얻게 되면서 계약 체결의 1등 공신이 되어버리는 참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처럼 꼰대 인턴은 이 꼰대와 인턴의 위치가 바뀌어서 생겨날 수 있는 이 여러 흥미로운 상황들을 그려내면서도요. 또 인간 세상이 그렇잖아요. 이게 항상 기대했던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코미디의 한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인턴일 때 꼰대 상사에게 너무 심하게 당해서 자신만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겠다고 했으나 결국 그렇게 되어가는 이 주인공의 모습. 꼰대 부장으로 음모나 부리고 좀 여러 좀 비열한 행동을 했던 이 부장, 이 시니어 인턴이 또 엉뚱하게도 가장 낮은 위치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 이 역할이 바뀌었을 때 나오는 에피소드들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 어쩌면 우리가 이 꼰대니 인턴이니 하는 그 지칭에 대해서 이 막연히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어쩌면 선입견인 것이 아닌가. 꼰대나 인턴, 이 나이나 지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 속에서 자신이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에 따라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저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유쾌한 코미디이자 좀 한편의 소동극이지만요. 좀 사회 외적으로 보면은 노동 환경에서 이 극단적인 위치에 있는 존재들을 통해 서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고 이해하려는 좀 의미 있는 드라마의 시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꼰대를 보면은 늘 모두한테 똑같이 아나무인으로 대하는 것 같은데 잘 보면은 아랫사람에게는 세상 무서운 것 없이 막 하고요. 윗사람한테는 납작 엎드리는 그런 모습에서 더욱 좀 분통을 터뜨리게 해요. 전형적인 강약 약강인데 이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것도 우리 주변의 꼰대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면모입니다. 이 드라마 중간에 보면은 이 초반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국밥집 사장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좀 가게라서 여기서 이제 뭐 이걸 프랜차이즈화 하니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표절 소송을 당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만식 부장이 이 가열찬 인턴을 보내서 해결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가열찬에게는 좀 비인간적인 업무를 지시해 놓고 나몰라라 했는데 이 이만식이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어쨌든 회사를 위해서 굳은 일을 한 거잖아요. 회사를 위해서 레시피 공책을 빼돌리는 그런 일까지도 불사를 하는데 결국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꼰대 본인도 회사에서 내침을 당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어려워지면은 좀 생활 방식을 고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 꼰대의 가장 큰 특징이자 악덕, 어지간한 생존의 위기에 몰리지 않는 한 절대로 자기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절대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남이 잘못을 하면 다그치고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몰아붙이지만 자기가 한 일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이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이 국밥집 표절 사건으로 그 해당 주인이 극단적인 시도를 했고 이 때문에 당시 인턴이었던 가열차는 지금도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 꼰대 이만식은 그래도 국밥집 사장은 죽지 않았다. 이런 말만 되풀이하면서 본인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물론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이 만식은 자신의 과오를 깨달아 가기도 하고요. 새 식품 개발에 힘쓰는 이 자신의 옛 부하 가열찬에게 협조를 하고 나름 다른 갑들에게 대항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하지만 이 진정한 이 진심의 사과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반성과 사과를 할 수 있다면 꼰대는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여러 가지로 참 고민을 해봤고요. 제 주변의 사람들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모로 생각의 거리를 좀 제공하는 좋은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담으로요. 이 드라마가 MBC 드라마 극본 공모의 최우수상 수상작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인 작가의 입봉작인데 이 타이틀에 공모 최우수상 수상작임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 역시 인턴, 즉 을의 삶을 살아왔다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밀레니얼에 드는 이 세대, 그러나 이 세대들도요, 곧 시니어가 됩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똑같이 잔인하죠. 그 누구도 이 자연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개미처럼 돈 모으는 재미로 살아오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은 이 수전노 노인네가 말기암 판정을 받고도 그 생의 마지막 날까지 10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것은 과연 성실함의 표상인가? 본능의 말로인가? 아니면 그냥 아집인가? 참 생각이 복잡하고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은
의외로 타인의 삶에 관심이 없어요. 다만 그런 척을 할 뿐이죠. 그러니까요. 우리 모두 너무 좀 고민하지 말고요.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됩니다. 타인을 괴롭히지 않으면 되고요. 먹고 살 만큼의 돈을 벌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작은 취미를 가지고 내가 다 쓰고 남을 때 타인을 도와주면 됩니다. 뭐 남지 않으면 어쩔 수 없죠. 이 별로 어렵지 않은 일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못해요. 이 정도만 해도요. 충분히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탄받는 꼰대가 되는가, 존중받는 현인이 되느냐는 그야말로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죠. 그리고 원래는 이제 고용시장의 이제 유연성이라는 미명하에 좀 비정규직 이 내용으로 좀 밀레니얼 괴롭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뭐 파견직, 용역직, 비정규직, 기타 등등이 있는데 뭐 이 내용이 좀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 그리고 사회생활 다 하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다 알아요. 이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한 자료나 이런 이야기거리를 많이 준비했는데 뭐 앞선 내용과 좀 중복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 우울한 내용들이 많아서 다들 아시리라고 보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 밀레니얼 세대를, 그러니까 자신보다 앞선 세대를 힘들게 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들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이 밀레니얼이 힘든 이유가 사회 구조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자신보다 앞선 세대가 찍어 누르고, 기득권층의 비리, 파견과 비정규직으로 하는 이런 사회적 착취의 구조,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살아가기 쉽지 않은 세대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좀 내용을 생각해 보니까 좀 안 맞는다는 생각도 해요.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가장 힘든 세대는 과연 언제적인가? 과연 지금의 밀레니얼 세대는 우리나라 역사 전체로 보면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 뭐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1, 2, 3위가 있는데요. 어느 세대가 가장 힘든가? 먼저 3위는요. 1580년대생입니다. 이 세대는 10대와 20대의 임진왜란을 겪고요. 30대의 이괄의 난, 40대의 정묘호란, 그리고 50대의 대망의 병자호란까지 말 그대로 일생을 전쟁에 시달린 세대로 살아갑니다. 무시무시한 세대죠. 그런데 3위밖에 안 돼요. 2위는 더 심합니다. 1660년대생인데요. 10대 때 경신 대기근, 그리고 30대 때 을병 대기근을 겪었습니다. 대기근이라고 하면은 현대를 사는 우리는 잘 모르죠. 그냥 좀 더 배고픈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백성뿐 아니라 이 고위 관료들까지 떼죽음을 당했고요. 각지에서 식인 사례까지 보고됐는데 당시 이제 정부에서는 굶주림이 너무 절박해서 일어난 일이니까 넘어가라 이렇게 별 반응을 안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게 일상화된 시절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 시기에 좀 장수를 했다 그러면은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다 겪고 경신 대기근까지도 살아있던 일부 이제 노인 세대들, 차라리 전쟁 때가 더 나았다고 회고하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평생 굶주리다가 죽어간 그런 세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대망의 1위는요. 이제 1210년, 20년대 태어난 세대입니다. 이들은 10대부터 40대까지 전부 몽골 침입에 대항해서 싸워온 그런 세대입니다. 당시에 몽골군은 전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갖고 있었죠. 이게 원칙인데 10살 넘은 남자들은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끌고 갔죠. 심지어는 몽골군이 뜸할 때 이제 고려의 귀족들이 나타나서 수탈해가는 그런 내용들도 많았습니다. 이걸로 최씨 정권이, 무신 정권이 유지가 됐죠. 기성세대들은요. 나 때는 정말 힘들었다.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 힘든 시절이 있었고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고도 성장기에 수혜가 있었던 시절이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가면 한도 끝도 없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살만하다. 이 정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 그 이후 세대들에게도 잘 해주고요. 이제 앞으로 밀레니얼 세대들도 시니어가 될 테니까 다음 세대에 좀 더 관대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여러 가지를 좀 이야기해 봤어요. 분명 어려운 시기와 사회임에는 분명합니다. 역사적으로 뭐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상대적인 것도 괴롭기는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서로 못 살았지만 확실히 기회의 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티고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평생 노력해도
부모 잘 만난 일을 이기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시대죠. 가정뿐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도 상당히 꽉 짜이고 막혀 있습니다. 이제 개천에서 용이 나기는 정말이지 어려운 시기이고, 아니 살아남는 것 자체가 이 개천에서 가능할지 의문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이라고 넋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살아가기 위해 태어났으니까 말이죠. 생각해보면은요, 정해진 나이에 정해진 교육을 받을 필요도, 또 결혼 정년기라는 미명하에 어느 기간에는 결혼을 해야 한다. 아이는 몇 명을 낳아야 한다. 집은 몇 살까지 사야 한다. 이런 정해진 정의는 없습니다. 다 사회가 나에게 주입한 가족과 친지, 친구라는 미명하에 나를 옭아매는 것에 불과하죠. 스스로가 주관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권하고자 합니다. 여러모로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밀레니얼 세대 또는 MZ세대에게 행운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이들 세대보다 기성세대인 누군가가 말하기를 누구 집 자식은 그 나이에 벌써 뭐를 샀다던데, 뭐를 했다던데, 너는 이게 뭐냐, 이렇게 말을 한다면요. 저는 그 자녀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징기스칸은 당신 나이에 세계를 정복했다. 라고 말이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